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하고 삼국의 항쟁과 삼국 통일, 그리고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 이 단원을 같이 공부하기로 합니다. 선생님은 1반부터 5반까지 들어가는 한국사 선생님 안년신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6세기 말부터 들어가는 걸로 해볼게요. 자, 6세기 말이라는 시기는 지금 중국이 남북조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 남북조의 분열 시대를 수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나라는 금방 망하고 당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야기는 바로 수나라가 통일하고 당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상황, 삼국의 상황에 대해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시기는요, 이 우리나라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제관계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냥 귀엽게 지도 하나 그리면, 선생님 잘못 그렸네요. 고구려 땅이 이렇게 넓으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자, 여기 고구려가 있고, 그다음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죠. 자, 여기는 지금 남북조가 수나라에 통일됐고, 수나라는 금방 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이제 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중국의 북쪽에 북방민족들이 있어요. 지금 이 북방 지역의 중국의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은 돌골이었어요. 돌골족인데 지금 중국은 모든 고대 국가가 그렇듯이 전부 영토 확장과 그 다음에 세를 뻗치는데 다 집중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왕권이고 그게 바로 국력을 의미하니까 수나라, 당나라 모두 다 팽창 정책을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나라가 통일하고 당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주변국들은 다 또 위협을 느끼죠. 자, 그 수당의 팽창에 대항해서 우리는 돌궐과 선생님 고구려 이야기합니다. 돌궐과 고구려 그리고 백제 외까지 이어지는 이런 외교 라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돌궐과 고구려는 모두 다 수당에 압력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을 본다면 지금 신라가 6세기 진흥왕부터 막 계속 독주하고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백제가 동맹관계, 백제는 전통적으로 외와 동맹관계. 자, 이런 관계, 남북 라인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기 돌궐부터 해서 고구려, 백제, 그리고 외까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누구죠? 네, 그 다음은 수당과 신라겠죠. 이렇게 둘이 나당 연합을 결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 여기는 신라. 이렇게 또 두 개의 라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십자형의 외교 관계가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외교 관계라는 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수업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나라가 통일한 건 6세기 말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냥 7세기로 해놓고 일단 수업을 진행으로 해볼게요. 왜냐하면 수나라는 금방 망하고 당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자, 6세기 말에 중국은 일단 수가 남북조를 통일하고 바로 당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자,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죠. 수의 침략. 자,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살수대첩, 바로 여기서 치러지는 거죠. 살수대첩하면 을지문덕,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의 침략은 우리가 막아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당이 들었으면서 당도 똑같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고구려 땅으로 넘어오는 그 국경선 근처에다가 천리장성, 성을 쌓아요. 자, 여기는 요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요동 지역에다 천리장성을 쌓아서 당이 혹시 들어오게 침략하게 될 것을 이제 미리 대비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에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연개소문이거든요. 이 연개소문이 당나라에 대해서 강경책을 쓰는 사람이에요. 대당 강경책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하고 이렇게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당의 침략을 받습니다. 당의 침략을 받았을 때 여러 개의 성이 함락되는 그런 위기를 겪었지만 마지막에 이제 안시성 전투로 이 당나라하고 전투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그 크로스로 만들어진 그 국제관계 있잖아요. 그 외교관계의 라인을 보면 지금 신라하고 당이 동맹을 맺었죠. 이 나당 동맹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고구려 멸망. 이게 언제냐면 668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도 이렇게 공격을 받고 망하기는 했으나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부흥운동을 하겠죠. 대표적인 부흥운동을 했던 인물은 대부분 왕족이나 귀족들이에요. 안승, 건모잠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주도를 했었는데 이 안승하고 건모잠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안승이 신라에 항복해요. 이렇게 고구려 부흥운동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이거 항복이라는 글자입니다. 혹시 안 보이시면 신라의 항복. 예, 선생님이 화면을 늘리면 글씨가 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당 동맹이 결성됐죠. 백제를 공격합니다. 백제 멸망. 요건 언제냐면은 660년이에요. 고구려가 멸망한 지 멸망하기 전이죠. 8년 전에 백제가 먼저 멸망을 하는데 백제는 어쨌건 5세기에 고구려 장수왕한테 한강을 빼앗기죠. 그리고 나서 6세기에 잠깐 무령왕과 성왕 때 잠깐 반짝했다가 더 이상 한강을 다시 되찾지 못하고 이제 쇠퇴해지는 그런 나라가 돼서 여기 백제가 더 약했기 때문에 백제를 이제 먼저 친 거죠. 여기도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흑치상지란 사람. 그 다음에 복신과 도침이란 사람. 자, 이 사람은 지금 왕자가 이름이 풍이거든요. 풍이란 사람이 외에 피신했었는데 이 왕자 풍을 추대하면서 다시 부흥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외도 지원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실패.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도 실패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신라의 상황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라는요, 나당 동맹을 결성했죠? 요 나당 동맹을 결성한 때가 648년이었거든요. 요걸 성공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김춘추란 사람이에요. 김춘추는 조금 이따 또 나오니까 여러분도 아마 이름 알 거예요. 사람 이야기를 또 해봅시다. 자, 나당 동맹은 먼저 앞에 우리가 고구려하고 백제 역사를 배웠으니까 백제를 먼저 치죠. 백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고구려 멸망.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나라가 한반도에서 나가질 않아요. 여기다가 자기네 행정구역인 도독부, 도호부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서는 한반도를 모두 직접 통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신라가 당나라하고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나당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나당 전쟁은 대표적인 전투가 매소성과 기벌포라는 곳인데 자, 여기 우리가 지도를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요거는 몇 쪽에 있는 지도냐 하면요. 잠깐만요. 23쪽에 있는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 지금 여기 매소성 전투, 그 다음 기벌포 전투 나오죠? 요 매소성과 기벌포, 요 두 전투를 통해서 당나라는 완전히 이제 신라 땅에서 물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러가게 되면 이제 백제 망했죠. 고구려 망했죠. 당도 나갔습니다. 그럼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건데요. 완성한 영토를 보면 여기 평양이 보이고 여러분도 여기 평양을 흐르는 강이 대동강이에요. 요만큼이 신라 영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막 광개토 대왕이 그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저 만주 지역 여기는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동강 이남 밖에 영토는 확보를 못했다. 자, 요런 과정으로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자, 신라가 삼국 통일. 이게 676년입니다. 자, 삼국 통일의 역사적인 의의가 뭘까요? 우리는 각자 지금 다 다른 나라에 있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고 비슷한 문화를 가졌지만 어쨌건 각각 독특한, 왜냐하면 교류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 세계가 그냥 뭐 인터넷으로 막 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자, 각각 있었던 문화가 이제 합쳐지게 되죠. 우리 민족 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민족 문화의 기틀이 이때 마련되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어요. 한계점은 뭘까요?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죠? 영토가 줄어든 거, 특히 이 과정에서 당나라가 들어왔다는 거, 외세가 개입했다. 그 다음에 영토는 축소되었다. 요 두 가지 내용은 우리 한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외세는 당이고, 그러니까 삼국 통일인데 삼국이 통일한 게 아니고 큰 힘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거. 그 다음에 영토가 축소됐다는 거, 대동강 이남으로. 요게 이제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삼국 통일이 제대로 됐다면 아마 고구려 그 만주 땅도 다 통일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이후를 이제 통일신라라고 부를게요. 이 통일신라는 우리가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신라 중대하고 하대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를 공부하는 방법은 바로 중대하고 하대의 특징을 아느냐, 변화를 아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라 중대는요, 지금 보세요. 진흥왕 때부터 전성기였죠. 쭉 밀고 나가서 삼국 통일을 완성했어요. 왕권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국왕이 주도해가지고 삼국 통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통일 과정에서부터 왕권은 굉장히 강한 상태로 여기가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무열왕이잖아요. 이 무열왕이 바로 김춘추입니다. 김춘추고요. 이 사람은 진골 출신이에요. 자, 신라의 골품제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제일 높은 골품이 바로 진골이었는데, 이 진골 안에서도 왕족 중에서도 어머니도 왕족, 아버지도 왕족, 부모가 모두 다 왕족일 경우에는 성골이라는 그런 호칭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신라의 왕들이 성골 출신이었어요. 이 무열왕 직전은 진덕여왕 때인데, 진덕여왕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후사가 없었거든요. 김춘추가 나당 연합을, 나당 동맹을 성공시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물려주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진골이에요. 성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신라 무열왕 이후부터는 진골 출신이 국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열왕의 아들이 문무왕이에요. 이때 통일이 완성됩니다. 삼국 통일 통일이 완성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신문왕이에요. 자, 신문왕은 우리가 정말 통일신라 중대에 가장 잘 공부해야 될 국왕입니다. 이 사람 때 왕권이 피크예요. 그래서 지금 내무랑부터 출발해서 쭉 상승 곡선을 탔죠. 진흥왕 때 삼국시대 때 전성기를 맞이하고 그 힘으로 삼국 통일까지 왔어요. 그리고 완전 피크를 찍는 중대의 최고의 왕권을 강화한 왕이 바로 신문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문왕의 모든 정책은 전부 왕권 강화 정책, 강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한다는 건 결국 뭐냐? 귀족권을 약화시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신문왕, 왕권이 커지는 것에 반대하는 귀족 세력을 숙청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김흠돌의 난이라는 건데, 김흠돌의 난. 자, 이 난을 진압. 근데 재밌게도 김흠돌이라는 귀족은요, 신문왕의 왕비 아버지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왕에 도전하고 국왕권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 귀족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자기 이렇게 친인척까지도 이렇게 제거하는 게, 이렇게 숙청하는 게 바로 그때 당시에 이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교 정치 이념을 도입합니다. 여러분, 유교라는 거는 가장 핵심이 충과 효지요. 부모한테는 효고요, 임금한테는 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 강화할 때 정말 직접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사상이 바로 유교거든요.
국학이라는 학교를 세워서 교육기관입니다. 자,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귀족의 자제들이고, 이 아이들이 유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뭐냐면 왕권에 충성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관료로 키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세우는 거는 굉장히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노급이라는 땅을 폐지합니다. 자, 요게 다 뭐냐면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인데, 이 노급에 대해서도 시험에 참 잘 나와요. 이 노급이란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일단 국가에서 주는 토지는, 관료한테 주는 토지는 대부분 다 뭐냐면 월급 대신 주는 거예요.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조세를 거둘 수 있으니까. 근데 노급이란 땅은 특이한 게 노동력도 증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노동력을 증발한다는 것은 이 관료, 귀족이 그 지역 사람들을 직접 지배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지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귀족권을 약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역 받은 땅에서 그 농민들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이런 토지는 없애는 게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즉 귀족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귀족이 갖고 있는 이런 경제력, 권한, 권력 이런 것들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 노급 폐지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신문왕이 정책적으로 추진한 왕권 강화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신문왕에 대한 내용을 할게요. 지금 통일을 이제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문왕 때 와서는 예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눠져 있고, 신라는 신라 나름대로 이렇게 뭐 조직, 중앙 정치 조직이나 지방 정치 조직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고구려 땅도 들어오고 백제 땅도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중앙 통치 조직과 지방 조직 모두 다, 군사 조직 모두 다 개편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중앙 통치 조직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중앙 통치 조직은요, 일단 집사부라는 관청을 집사부 중심으로 통치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부라는 요 관청이 어떤 관청이냐면요, 국왕 직속기관이에요. 그러면 국왕 직속기관이면 이 관청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국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한다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사정부라는 걸 설치합니다. 자, 사정부는 또 뭐 하는 데냐? 여기는 관리를 감찰하는 곳이에요. 비리가 있는지. 그래서 관리를 잘 감찰을 해야지 많이 왕권을 강화할 수 있죠. 관리들을 제압할 수 있고, 자, 이런 사정부라는 기관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요, 영토가 옛날 신라에 비해서 많이 넓어졌죠. 전국을 9주와 그 다음에 5소경을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특징이 5소경입니다. 5개의 수도를, 그러니까 작은 서울을 만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도 한번 다시 신라의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이 지도를 보면요, 지금 빨간 점 있는 데가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5소경이거든요. 그럼 이 5소경이라는 데는 지금 신라의 서울, 금성, 여기가 요 통일신라 땅에서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동해안 저 남쪽에. 그러니까 다른 중심지에다가 작은 서울을 설치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요지, 중요한데 5개의 소경 작은 서울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군사입니다. 자, 군사제도는 구서당과 십정 이렇게 편성을 해요. 이 구서당은 요거는 중앙군입니다. 요거는 지방군이에요. 그러면 구서당은요, 지금 신라 사람뿐만 아니고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그 다음에 북쪽의 말갈족까지 포함되는 민족 융합,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구서당.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앙군,
하면은 민족 융합적인 성격. 왜냐하면 신라뿐만 아니고 고구려 망한 고구려 사람들, 백제 사람들, 그다음 흩어져 살고 있었던 말갈족들 이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구서당 안에 편성을 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지방군인 십정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우리 지방을 구주로 나눴잖아요. 구주. 그러면 그 1주에 1정을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십정이네요? 원래 구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제일 북쪽에 국경선 지역, 여기 국경선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한주가 있어요. 여기 위험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는 2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주에는 2정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10개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경선 지역이라 위험하구나. 국경을 더 방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방군을 하나를 더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렇게 3개는 또 묶어가지고 통치 조직을 완성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발견돼요. 촐락문서. 자, 요거는요. 보니까 일본에서 발견됐는데 어느 마을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을 다 기록한 것이에요. 이 촐락의 경제 상황 파악한 것이다. 자, 그래서 지방의 이 경제 사정을 파악을 해서 일단 지방에 대해서 꽉 잡고 있구나.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문서인데 이것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지문 한번 볼게요. 자, 이 교과서 지문을 보면 이게 일본에서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니까 촐락의 이름, 그 다음에 뭐 둘레, 호구수 인구, 그 다음 가축수, 토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과실수들. 그래서 사람은 남녀별로, 그 다음에 또 가호는 9등급으로, 이거는 노동력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토지는 또 종류별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게 바로 국가가 지방 농민을 통제하고 지배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을 통제했다. 이렇게 지방을 통제하고 이걸 파악해서 이제 조세를 부과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겠죠. 네, 이게 바로 촐락문서라는 겁니다. 자, 다시 올게요. 그래서 지금 신라 중대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한 8세기 말부터 9세기, 10세기에 걸쳐서 이제 이러한 안정된 시기가 이제 끝이 나게 돼요. 이 마지막에 신라 중대의 해공왕이라는 왕 보이죠? 이 해공왕이요,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새로운 왕들이 계속 교체되는 거예요. 왕이 암살당하고 교체된다는 것은 어떤 거다? 왕권이 약화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그 신라 하대의 모습을 한번 우리 봅시다. 자, 신라 왕이 암살되고 새로운 왕이 계속 교체된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중앙에서 진골들이요. 왕권 쟁탈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왕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방 세력도 여기 가담합니다. 여기에 가담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가담했던 인물 중에 누가 있냐면 김헌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방에서 김헌창의 난을 일으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여기 왕권 쟁탈전 뛰어들었다가 왕이 못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장복을 사람 알죠? 자, 이 사람은 원래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의 군인으로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신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당나라, 우리나라, 일본 이 바다, 해상에 해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일본 해적을 우리가 왜구라고 하죠. 그래서 장보고가 완도란 곳에 청해진, 이게 글씨가 좀 그러네. 청해진, 이렇게 기지를 만들고 해적을 소탕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보고는 장보고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안전한 무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보고가 힘도 세지고 권력도 세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장보고는 자기 딸을 왕비로 들여보내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제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중앙과 지방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지방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방 세력들이 농민들을 되게 많이 수탈해. 그냥 농민 봉기까지 일어나요. 대표적인 게 원종과 에노란 사람이 일으킨 원종과 에노의 난. 원종과 에노의 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를 보면 이제 요 지방에 여기 뭐 왕권 쟁탈전에 가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중앙에서는 자기네끼리 막 왕권 쟁탈전 벌이고 이러니까, 이러는 사이에 지방 세력이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 지방 세력을 우리가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지방 호족의 성장, 이렇게 해놓고, 호족들은요 일단 자기네 스스로를 성주, 장군, 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뭐냐면 독립을 하는 거예요. 신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만의 어떤 영토를 갖는 그런 독립적인 세력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누가 손을 잡냐면 중앙의 육두품들이 손을 잡습니다. 그 육두품이 여기 손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육두품들은 우리가 골품제에서 알듯이 이 육두품부터 승진의 한계가 있어요. 내가 출세하는데 걸림돌이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골은 모든 관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두품은 나부터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골품제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골품제의 비판적인 세력이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이제 손을 잡는 거죠. 결국 이 두 세력은 나중에 고려를 건국하는 세력이 되겠죠. 자, 이 성주나 장군이라고 불렸던 이 지방 호족들은요 점점 갈수록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세우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국가가 바로 후백제, 후고구려입니다. 자, 그러면 신라까지 합쳐서 후삼국시대가 되는 거죠. 후백제는 900년에 견훤이라는 사람이 완산주, 지금의 전주예요. 완산주에서, 니은 아니고 완입니다.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세우고, 옛날 백제의 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901년에는 궁예란 사람이 송악, 여기 지금의 개성이죠. 여기서 독립해가지고 국가를 세워서 이거를 후고구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와 후백제, 후고구려 이 셋을 합쳐서 딱 요 있었던 시기를 우리가 후삼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신라 6세기에 신라가 주도권을 장악했고, 그 다음에 그 여세를 몰아서 국제관계가 변화하면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서로 각축을 벌이다가 당나라가 들어오면서 신라에서 삼국 통일이 완성되고, 통일된 신라는 중대하고 하대로 나눠지는데, 중대는 왕권이 강했을 때, 하대는 그 만들어진 왕권 강화된 체제가 붕괴해서 약해졌을 때,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눠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로 나가기로 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예상을 해보면, 밑에 대동강 이남까지만 통일신라에서 신라 중대와 하대 시대를 지내는구나. 그럼 저 북쪽은 어떻게 됐을까? 그 위에는 발해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발해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합시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